안녕하세요. 체크 중 학업성취 4회 2회 8번 문항부터 13번 문항 해설을 맡은 구미사곡고등학교 교사 이관우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역사라는 과목을 외울 게 많다는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어려워들 하는데요. 역사적인 사건 또한 여러분들처럼 인간 행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인과 결과를 잘 찾아서 이해한다면 그리 어려운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해설 영상은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나머지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항입니다. 8번 문항의 성취 기준은 고대 제국들의 특성과 주변 지역들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고대 세계의 형성을 설명한다 입니다. 문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번 밑줄 친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인물은 카이사르가 독재 정치로 인해 암살당한 이후 다시 전개된 내전에서 승리하여 권력을 잡았다. 또한 로마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여 로마의 혼란을 수습하였다. 이 8번 문항은 과연 여러분들이 로마의 공화정부터 로마 제정에 이르는 역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로마 공화정에 대해서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로마 공화정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행정을 담당하는 집정관, 자문 역할을 담당한 원로원,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호민관으로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은 산권 분립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적인 공화정 체제의 붕괴를 초래한 인물이 여기 문항에 나와 있는 카이사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공화정 체제를 무너뜨리는 독재 정치를 하자 내전에서 승리하여 권력을 잡은 인물이 등장을 하고 그 인물이 바로 로마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여 로마의 혼란을 수습하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 암살 이후에 등장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고 여러 개혁을 추진하면서 로마의 평화, 안정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여기 자문 역할을 한 원로원으로부터 당시 옥타비아누스가 아주 영광스러운 칭호, 호칭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존엄한 자를 의미하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입니다. 자, 그래서 8번에 밑줄 친 이 인물은 옥타비아누스, 그는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받았다라고 해서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군현제를 실시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군현제라고 하는 것은 전국을 군과 현으로 구분을 하고 이곳에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이 다스리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국가는 중앙 집권화가 강화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죠. 세계에서 이 군현제를 실시한 많은 나라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의 진나라 또는 한나라 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2번 크리스트교를 공인한 인물은 이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즉 3세기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헷갈리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한 인물은 아주 유명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그리스 문화를 토대로 이 동방 원정의 영향을 받은 이 동방 문화,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를 융합한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아주 독창적인 그러면서 세계적인 문화 양식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 다음 4번 유가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정한 인물은 대표적으로 한나라의 황제 무제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 옥타비아누스에 대한 설명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항입니다. 9번 문항의 성취 기준은 국민국가를 건설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살펴보고 그 결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이해한다 입니다. 자,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학습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옥규는 조선의 개화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과 차관 교섭을 벌였지만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누구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화되었다? 바로 급진개화파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졌다.
그 다음 두 번째 자료. 청이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 중 일부를 철수하자 이를 기회로 여긴 급진계하파가 일본의 지원 약속을 받고 거사를 일으키기로 결정하였다. 자, 이 9번 문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개항이 된 이후에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 조선도 발전하자라고 하는 사상이 확산되게 되는데 그 사상을 바로 개화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개화사상을 받으면서 조선을 발전시키려고 했던 세력을 우리는 개화파라고 부르고 이들은 분열이 되게 되는데 바로 급진계하파와 온건계하파로 분열하게 됩니다. 이때 급진계하파는 청나라의 간섭을 몰아내고 조선을 발전시키자,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자라는 입장이었고 온건계하파는 청나라를 롤모델로 삼아서 조선을 발전시키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882년 구식군인들의 봉기인 이모군란이 발생을 했고 이 이모군란을 누가 진압을 하게 되냐? 바로 청나라가 진압을 하게 되면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간섭이 더욱더 심화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했던 이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계하파가 일본의 지원 약속을 받고 플러스 당시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군대가 철수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거사를 일으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1884년에 일어난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그래서 9번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갑신정변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바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으므로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갑신정변만 외우기보다는 아까 쌤이 설명한 것처럼 개항부터 개화사상을 거치고 이모군란, 갑신정변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흐름들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항의 성취 기준은 몽골 제국이 세계 여러 지역 간의 교류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다 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나라를 방문한 여행객의 가상일기이다. 방문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를 방문했냐면 오늘날의 중국의 수도죠. 베이징, 그 당시에는 대도라고 불렸다 합니다. 마침내 제국의 수도 대도에 도착하였다. 이곳에 오는 동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주요 도로마다 뭐가 설치되어 있었다? 역참이 설치되어 있어 굉장히 편리하였다. 그 다음 문장에서 이 문제에 또 키워드가 나오는데 바로 쿠빌라이 칸이 세운 제국이 바로 이 대도, 새로운 중심지이다. 규모도 크고 사람도 많고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그러니까 칸의 자신감과 자비심에 그저 감탄할 뿐이다. 자, 10번 문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206년 바로 칭기즈칸이 세운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자, 칭기즈칸에 의해서 13세기 초 몽골 제국이 수립되었고 이후 두 번째 문단에 나온 이 쿠빌라이 칸이 여기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몽골 제국의 영토가 점점 넓어지자 나라 이름을 몽골 제국에서 원이라고 하는 제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고 수도도 카라코룸에서 대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원나라가 수도를 대도로 두고 영토가 엄청나게 넓고 또 자료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종교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원나라를 방문하면서 뭐가 발달하냐? 바로 이 상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쉬운 말로 이 상공업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시장 내지는 이 시장 안에서 오고 가는 이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상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쓰이는 화폐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 원나라 몽골 제국에서 쓰인 대표적인 화폐가 뭐냐? 바로 1번 교초라고 불리는 화폐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선지가 왜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치주의를 실시한 나라는 바로 중국의 송나라입니다.
송나라의 건국자인 조광윤, 송태조는 문치주의를 실시해서 이 문신 위주의 관료를 선출하고 이들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번. 한화 정책을 실시한 나라는 바로 위진남북조 시기의 대표적인 나라인 북위입니다. 이 북위라는 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게 중국인, 즉 한족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이민족인 선비족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영토는 중국에 있지만 선비족이 세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격지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선비족, 이민족이 세운 나라이긴 하지만 중국인, 한족처럼 되자라고 하는 한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4번. 신사계층이 사회를 주도한 왕조는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사계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젠틀맨, 신사가 아니라 명나라, 청나라, 중국에서 활동한 전현직 관료 내지는 지식인 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 선지. 이자성에 이끄는 농민군에 의해 멸망한 왕조는 바로 명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10번. 원나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교초가 사용되었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항입니다. 11번 문항의 성취 기준은 국민국가를 건설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살펴보고 그 결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이해한다 입니다. 자, 맨 오른쪽에 있는 학생이 이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1932년 1월 어디에서? 도쿄에서 일왕의 마차 행렬에 폭탄을 던져 당시 일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1932년 도쿄 일왕의 마차 행렬에 폭탄을 투척한 한인 애국단 원으로 활동한 바로 이봉창 의사입니다. 자, 이봉창 의사는 1930년대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던 바로 김구 선생이 조직한 한인 애국단원으로 활약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이봉창과 함께 한인 애국단으로 활약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봉창 의사와 그 옆에 있는 윤봉길 의사입니다. 자, 이 이봉창 의사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 활약을 하냐면 도쿄에서 일왕의 마차 행렬에 폭탄을 던졌고 그 이후 윤봉길 의사는 도쿄가 아니라 중국 상하이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물병 폭탄, 도시락 폭탄의 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봉창 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1번 의열단 결성은 바로 김원봉입니다. 그 다음 2번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인물은 바로 이준, 이상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위종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들이 왜 특사로 파견되었냐? 당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로 이 이준, 이상설, 이위종 세 인물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 3번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인물은 바로 훗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박정희입니다. 그다음 4번 이봉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인 애국단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정답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마지막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인물은 바로 이승만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 12번 문항입니다. 12번 문항의 성취 기준은 유럽과 아메리카의 시민혁명과 국민국가 형성 과정을 이해한다인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사회, 이회, 역사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만 꼽아보라 라고 한다면은 바로 12번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2번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바스티유 감옥 습격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시기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바로 이 프랑스 혁명이 불붙고 일어나게 되었다. 자, 이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1789년, 즉 18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이요. 그 결과 프랑스에서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유명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 그림에서 어떤 것을 풍자하고 있는가 보면은
제1신분과 제2신분, 즉 성직자와 귀족으로 대표되는 제1, 2신분이 당시 프랑스 국민의 2%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고, 그 밑에 제3신분에 해당하는 일반 시민은 98%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런 신분제 하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제3신분들은 아주 막대한 양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당시 프랑스 재정이 말도 안 되게 파탄났기 때문입니다. 자, 왜 프랑스 재정이 악화되게 되었냐?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당시 프랑스가 왕실 재정의 사치라든지 혹은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하게 되면서 세금이 동나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이 프랑스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3개의 신분을 불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3신분회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제3신분회가 제대로 돌아가게 되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여기서 제1신분과 2신분이 편을 먹고 제3신분을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의 제3신분의 의견을 제대로 내지 못하게끔 입막음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불만을 느낀 제3신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시민들만의 의회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 제3신분들이 만들었던 그들만의 정부, 의회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국민의회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회가 결성이 되면서 여러 프랑스의 개혁을 요구하고 실제로 추진을 하게 되니까 당시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야, 국민의회 해산해 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루이 16세의 해산 명령에 굴복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당시 국민의회가 저항의 의미로 어디를 습격하게 되냐면 여기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루이 16세 당시 프랑스 국왕의 의회 해산 명령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후 봉건제 폐지 선언이라든지 인권 선언을 발표하면서 여러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여기서 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프랑스 혁명의 과정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 순서, 흐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반드시 넘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 혁명이 국가 재정의 궁핍, 구제도의 모순, 신분제를 말하는 거겠죠. 이러한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전개되었고 1789년 국민의회 결성을 시작으로 입법의회, 국민공회, 총재정부가 수립되었다라는 일련의 흐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프랑스 혁명 그 중에서도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있었던 시기에는 바로 국민의회가 결성되어서 활동했다. 그래서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회주의가 등장한 것은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된 19세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권리장전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혁명이 아니라 영국의 명예혁명과 관련 있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지금 프랑스 혁명을 물어보고 있는데 4번에서는 이탈리아 왕국 수립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옳지 않은 내용이고 그 다음 5번 보스턴 차 사건 같은 경우는 1773년에 벌어진 사건이고 이거는 미국의 독립혁명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프랑스 혁명 매우 어렵고 되게 복잡한 주제였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문제를 푸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3번 문항입니다. 13번 문항의 성취 기준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 입니다. 자, 13번 가에 들어갈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가에 들어갈 민주화 운동의 배경은 3.15 부정선거, 김주열 학생 시신 발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위대가 경무대 방향으로 진출을 했고 이 민주화 운동의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그에 대한 평가는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민주화 운동은 바로 1960년 4월 19일에
시작된 바로 4.19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4.19 혁명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의 런닝메이트였던 부통령 후보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아주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게 되는데, 그 부정선거를 바로 3.15 부정선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3.15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시위가 부산과 마산 지역 중심으로 아주 열띠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위에 참여한 김주열 학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김주열 학생이 며칠 뒤에 발견되는데, 시신으로 어디서 발견되냐? 마산 앞바다에, 그것도 한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마산 앞바다에 시신으로 떠오른 채 발견되게 됩니다. 이처럼 3.15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김주열 학생 시신 발견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15 선거는 불법이다, 무효다, 그리고 잘려서 잘 안 보이지만 정부통령 선거 다시 해라 라고 하는 4.19 혁명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혁명으로 평가받는데, 자, 이렇게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 즉 대통령의 자리가 공석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대통령을 새롭게 선출하게 되는데, 이때 국회에서는 헌법을 개정합니다. 먼저 어떻게 개정하냐? 그 전까지는 이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지니는 대통령 중심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었다면, 어떤 식으로 개헌하냐면 국무총리의 권한이 강해지는 바로 이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단행을 하고, 이 헌법에 근거해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결과 앞에 보시는 것처럼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가 선출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이 내각 책임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권한보다 누구의 권한이 더 막강하냐면 바로 국무총리의 권한이 더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 윤보선, 이때 당시 정부를 우리는 윤보선 정부라고 하지 않고 장면 내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 내각이 바로 4.19 혁명의 결과,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4.19 혁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한 획을 그은 이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들, 배경, 과정, 결과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선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6.25 전쟁 같은 경우에는 1950년부터 53년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3번 유신헌법 같은 경우에는 1972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제정한 헌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4번 산미증식 계획은 1920년대, 이때면 바로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의 경제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6.25 민주화선언은 1987년 당시 대통령 후보자로 지명된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발표한 민주화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크 중 학업성취, 사회 2회 8번부터 13번에 해당하는 역사 문항을 선생님과 함께 해설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